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쌀값 대책, 특히 직불금 문제 등을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박동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광주 전남 농민회 이무진 정책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쌀값 문제 하면 언론 보도에 가장 민감하게 등장하는 통계 문제, 이 부분을 먼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쌀값 통계하면은 80kg 단위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80kg도 있고 60kg도 있고 40kg도 있고 시중 소비자 쌀값을 얘기할 때는 20kg, 10kg 단위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김 차관보님, 이 통계 기관마다 기준 단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쌀값, 산지 쌀값을 매월 이렇게 열흘 단위로 순별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조사할 때는 20kg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소득보전법 목표 가격, 쌀 목표 가격은 지금 법에 80kg의 목표 가격 현재는 18만 8천원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주로 이제 과거 관행에 따라서 80kg 한 가마를 써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정부 통계나 이런 데서 잡히고 있는데요. 이 통계 80kg가 맞느냐? 특히 이제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이 61.8kg로 80kg이 안 되는 상황에서 80kg로 단위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소비자들이 구입 단위, 그러니까 구입하는 비중을 보면은 20kg짜리가 한 44%, 네. 10kg로 구입하는 게 한 37%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현실성 있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의견이나 시장 뭐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계 단위 조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통계청 조사 같은 경우는 이 법이 개정돼야 될 문제라고요? 예. 아니 통계청은 저희들이 아마 통계청의 그 표본을 그렇게 잡는 거고 저희들은 80kg 목표 가격 80kg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을 해야 뭐 그것이 어느 단위가 됐던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수차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년에 다 자기가 접해보지 못한 계량 단위를 가지고 쌀 가격을 얘기하니까 저것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단위로 낮춰서 쌀 가격에 대한 표시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뭐 이것과 직접 상관없는데 국회에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정말 웃지 못할 이 촌극인데 농식품부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보고서 같은 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뭐 3만 원, 3만 톤. 네. 이잖아요. 3만 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표기한지 아세요? 30천 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천 단위로 끊어서요. 미국식입니다. 국적이 불명한 이게 사실 표준 국어법을 위반한 법률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그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천 톤이라는 건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는 표현이에요. 네. 3만 톤 그러면 될 거를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제 통계청은 20kg, 또 우리 농식품부 이쪽에는 이제 아까 그 농업소득 이거 법에는 또 80kg, 그 다음에 또 현재 실제 소비 시장에서는 뭐 20kg, 10kg, 예, 그렇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또 한 1kg, 일본은 1kg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아까 잠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도 1kg 기준으로 뭐 휘발유 값도 1kg 하기 때문에 1kg 기준으로 하는 것을 법 개정안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법적인 도량형 단위를 통일시키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박종균 박사님, 혹시 그 이 통계를 이렇게 왜곡시킬 정도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 통계가 쌀 말고도 이런 또 쓰이는 이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단위들을 관행처럼 이렇게 고집되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관행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죠.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20kg당 얼마 그렇게 발표를 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kg당 하기 전에는 80kg당 가격을 공식 통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유통 단위가 주로 큰 가만히 예. 그런 식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많이 80kg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주로 20kg 또는 10kg 많이 유통되는 것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20kg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20kg로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볼 때 이제 방송에서 20kg당 목표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구나 쉽게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이제 문제는 남습니다. 좀 농촌에서 그 생산자들은 예, 초곡 40kg 단위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논에서 수확 계획한 것은 이제 톤백으로 그냥 남기지만은 초곡 40kg당으로 많이 또 유통을 해요. 예. 그래서 조곡으로 또 거래 단위를 해달라 또는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얼마 되구나 피부에 느끼는 이제 수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산자들이 익숙한 단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 그 단위는 뭐 다른 품목에도 여러 가지가 그렇게 시장 수요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쌀값 통계를 가장 먼저 첫 서두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가 보면은 최근에 농협 전남 본부에서 한 회의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농민단체나 농협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전남에서는 굉장히 이 통계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쌀 목표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킬로그램에 80kg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논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80kg 단위를 포기를 하게 되면 목표 가격하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차관보님? 뭐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실제 이제 목표 가격은 예. 그 시장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현재 18만 8천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논의가 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수준이 될지는 추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이 접하는 이마트나 마트 가격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목표 가격은 얼마인데 그걸 계속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마트 같은 경우도 실은 10kg짜리를 많이 팔고 20kg짜리를 많이 팔지만 거기에 변기를 합니다. 100g당 뭐 399원. 예. 그러면 10kg에 39,9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도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은 목표 가격을 1kg에 뭐 아까 우리 이무진 정책위장은 뭐 24만 원 24만.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kg에 3,000원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근데 1kg에 실은 4kg짜리는 현재 16,000원이기 때문에 1kg에 4,000원이 되는 겁니다. 네. 소비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목표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간에는 크게 좀 간극이 있을 거다,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군요. 예, 구매를 할 때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80kg에서 뭐 20만 원, 19만 원 굉장히 뭐 많이 오른 것 같고 큰 규모 같잖아요. 예. 근데 1kg를 하면은 3,065원.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심리적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일부 토론 시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대략 61kg 정도 되더라. 예. 그리고 그게 준해서 봤더니 라면 반 개 가격 정도도 밥 한 공기가 그 가격을 못 되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결국은 보면은 1인당 소비량이 61kg 시대가 됐는데 그만큼 줄었는데 자 그러면은 소비량이 적어서 쌀값이 오르지 않느냐? 근데 지금 현상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거든요. 자, 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수요 확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 보죠. 먼저 그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이 수요 확대 정책들 어떤 부분들에 지금 주안점이 있습니까? 일단 뭐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미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들이 복지용 쌀을 공급을 하는데요. 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15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 나람이라고 하죠. 나람이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는
52만 정도로 30한 8%.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 양곡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좀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고요. 실은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판매 가격의 한 92%까지 할인을 해주니까 예. 키로당 한 160원 정도로 공급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높은 게 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특히 이제 대학생들 1,000원의 아침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침 결식률을 좀 늘려보는. 예. 줄여가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공품,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가공 제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즉석밥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예. 쌀 가공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비량으로 봐도 한 7.5kg로 굉장히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쌀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 제품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공급하는 시스템들을 확충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올해 8월 달에 농협이 오리온 농협이라고 해서 쌀가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습식하는데 한 200만 톤 이상 연간 드시고 계시는데 그중에 10%만 쌀가루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20만 톤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쌀가루의 어떤 시장들을 형성하기 위한 R&D라든지 제품 개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밥으로 먹는 쌀의 소비는 뭐 어쩔 수 없이 준다 하더라도 다른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수요들을 늘려가는 쪽으로 정책의 어떤 포인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쌀값 오름세라고 하는 것이 수요 부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공급 측면이 줄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을 했는데 수요 부분도 그렇게 하면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우리 국회에 계시면서 굉장히 주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강력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원조 분야입니다. 예. FAC에 올해 가입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4개국에 이디오피아 등등 해서 5만 톤의 쌀을 저희들이 원조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해외 원조 수요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외 원조라든가 지금 쌀값이 하락했을 때 해외 원조라든가 대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또 현안이 됐었던 부분 아닙니까? 물론 대북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의 경제 제재 부분하고 맞물려서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해외 원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미리 예측만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비용이 다소 발생을 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한 부분이겠죠.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김종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우리가 먹지 않는 쌀입니다. 묵은 쌀을 5만 톤을 해외로 보냈는데 그게 460억 원 정도 예산입니다. 예. 이제 내년 예산에는 지금 정부 예산에는 5만 톤이 담겨 있는 걸 국회 차원에서 5만 톤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10만 톤으로 좀 920억을 좀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쌀 문제를 볼 때 크게 보면 이제 생산과 소비의 문제인데 생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이거 우리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선 재배 면적이 불가피하게 정부가 유도한 것도 있지만은 불가피하게 재배 면적이 아주 격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이 토론에서도 말씀했었지만 내년에는 한 70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거의 100만 헥타르 됐었어요. 쌀 면적이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태양광을 논에다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쌀 생산량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다. 몇 년 뒤 가면 틀림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이 우리 식량에서 자급자족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직 쌀 하나입니다. 근데 쌀조차도 자급자족이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간다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 그 다음에 소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비가 많아지면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소비가 우리들이 밥쌀용으로 먹는 쌀 소비는 조금 줄어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공량을 많이 늘려야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공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무상 원조 같은 거 10만 톤이 나가게 되면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해외 이제 미국 식량 대표부, UN 대표부를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5만 톤을 가지고 4개 나라에 지원했어요. 예. 예멘, 케냐, 이디오피아, 우간다 이 4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예멘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가 2,9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800명이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는 아이들이 800만 명입니다. 우리가 가서 고작 17,000톤의 우리 쌀이 갔는데 그러다가 한 8만 4천 명 정도를 먹이는데 불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서 한국 쌀이 이게 좀 단립종 이게 예. 좀 질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찰진 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꼬독꼬독한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늘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쌀이라도 무상원조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를 도와준 것도 되거니와 그래서 해외 무상원조를 늘리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출 대국입니다. 쌀만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0만 톤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10,000톤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농정의 거대 실패입니다. 400만 톤 생산해가지고 10,000톤 수출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가발, 머리카락까지 수출했던 나라인데 예. 공격적 수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40만 톤을 무상, 물론 원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언젠가는 이제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시대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쌀 우리가 남한이라도 쌀 생산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사료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게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오리 키우고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료예요. 네네. 사료가 주로 해외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내 사료를 풀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3년간 했습니다. 대체를 하는. 네, 예. 그래서 사료화를 많이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그 생산량 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인식이 저는 알겠습니다. 기본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 확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쌀값 목표 가격이 인상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박동규 박사님,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저희가 지난주에 박동규 박사님께서는 목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과히 그렇게 정책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쌀을 재배할 것이냐 이제 논에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거예요. 예. 그런데 타 작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쌀의 목표 가격만 높아진다 하면은 당연히 쌀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아마 생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쌀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비 감소 추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생산에 더 집중하게 되면은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가격 많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를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떡볶이 공장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떡볶이 흔히들 쌀로 많이 만들 것을 생각하는데 밀가루 떡볶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떡볶이 생산할 때 밀가루를 원료로 할 것이냐, 쌀가루를 원료로 할 것이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두 원료의 가격만 따집니다. 예. 그래서 쌀 떡볶이 소비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값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쓰냐? 쌀 가격이 낮아야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출도 우리 황종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국제 쌀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남는 쌀들을 수출한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비싼 쌀 가격을 갖는 나라입니다. 네. 그 쌀 가격 가지고 쌀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가 쌀 가격을 저는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쌀 가격이 낮아야지 수출도 원활할 수 있고 소비도 원활할 수 있고 그렇다.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선택할 수 있는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가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이 싸야지 쌀 소비도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럼 농민들은 쌀 가격도 낮으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이야기가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나는 또 정부의 역할이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목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규모 자영농에 대한 소득 보전 이 부분은 농민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목표 가격도 올리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 불균형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전에 규모화 성과 중심의 농정보다는 이제는 그런 농정이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이제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쭉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직분 개편하는 일정 정도 좀 고민을 같이 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박동규 연구원님이 좀 얘기한 거기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타작물 재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타작물 재배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얻어야 되는데 100을 얻은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 50 정도 얻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수익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을 다른 작물로 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다른 그 많은 노동력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산비나 훨씬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몇백 년 동안 그 물을 담아두는 기능을 하고 있던 그 땅에 밭작물을 심긴다는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논이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는 아까 우리 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매년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는데 요거 포함해서 굳이 타작물 재배 사업이나 요런 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타작물 재배 사업 하지 않더라도 굳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쌀 가격이 높으니까 논에다가 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른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농가들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확이 안 나오니까요. 소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했던 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콩을 전남지역 잘 아시겠지만 타작물 재배 사업 관련해서 다른 지역들은 성과를 못 미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남 지역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잦은 비하고 강우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사료 작물도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에 5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놀이라고 해서 큰 사료 5놀이 나와야 되는데 한 2롤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그럼 정부에서 보존을 해준다고 그래도 거기서 얻어서 자기가 수익을 가져가야 쌀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그 보존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농사를 지었을 때 농가에게 가는 피해 요걸 봤을 때는 그렇다면 쌀 농사를 적정하게 지을 수 있게 하면서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가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농민들에게 아까 박동규 연구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어쨌든 간에 농민들에 대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냥 하시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박동규 박사님께서는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 지금 변동직불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랄까? 원래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에다가 쌀을 심어야만 변동직불금을 주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변동직불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다른 작물로 가야 될 요인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의 변동직불금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생산조정. 그러니까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이고 조사료를 심으면 400만 원. 근데 그 400만 원의 기준은 조사료가 제대로 생산이 돼서
400만 원 플러스 조사료 가격까지 합쳐서 쌀 소득 정도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는데 잦은 강우라든지 기상이병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져서 그 수확량을 보전받지 못하는 이런 한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도를 양쪽으로 그러면 병립해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변동직불금 제도 자체를 전부 그러니까 논에다가 어떤 작물을 심든지 간에 일정한 직불금이 가게 만드는 구조. 그러면서 소농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해주고 대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계를 좀 두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고 국회에서도 지난 국감이나 이번 이제 예산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진전이 됐던 거고요. 저희들 생각은 조금 더 뭐 공청회도 해보고 다음 주에 또 학회 주관으로 또 토론회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모아서 이번 기회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이 국면을 맞이해서 직불제의 어떤 발전적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만들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보께서 기왕에 뭐 이른바 공익형 직불금 제도 구조 개편 이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고 가죠. 황 위원장님 지금 이른바 이 직불금 제도를 통합하자 내지는 이 기본적으로 농민의 기본 소득 이런 부분들로 지금 통합해서 쌀값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몰하지 않고 이 농촌의 이 소득 부분을 풀어가 보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는 다루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정부의 그런 주장에도 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나 하는 그 고익 규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선 저는 직불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 문제하고 목표 가격 설정에 관한 문제는 별개여야 한다. 이걸 연동하거나 연계시킬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대로 제대로 해서 적어도 한 23, 4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또 정부와 합의를 이뤄내는 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뒤에 지금처럼 이 쌀 문제에서 모든 예산이 집중이 되고 또 쌀 문제 내에서도 뭐 대농가와 소농자의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 차이를 그대로 놔둘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인데 우선 저는 생산 조정제 그게 그겁니다. 이제 쌀 농사를 그만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거 해라. 그러면 돈 대주마. 이게 이제 생산 조정제입니다. 네. 이건 저는 늘 그 얘기했습니다. 하책 중에 하책이다. 최하책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까 이제 누누이 말씀했지만 이게 쌀이 지금 우리가 많이 남아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벼농사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 연세도 지금 계속 고령화가 돼가지고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는 농가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쌀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제 식량 주권에 이제 이건 단순히 단일 품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농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쌀마저 만약에 삐그덕거려서 부족한 사태가 오면 곤란할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 재배 면적이 우리가 이 쌀 목표가를 계속 늘렸지만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은 계속 줄어갑니다. 계속 줄었어요. 네. 통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가 높인다고 해서 결코 생산량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조정제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생산량이 유도되도록 잘 해야 되고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비와 격리입니다. 소비는 우리가 먹어치우는 거고 격리는 우리 시장에서 없애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누차했던 게 그겁니다. 해외 시장으로 또는 북한으로 또는 축산 농가를 사료로 만들어서 이게 시장 격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밥으로 먹는 거고 또 하나는 가공해서 먹는 거고 그다음 이게 소비고 그다음 격리는 우리 쌀 시장에서 없애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80만 톤은 늘 재고미가 쌓여 있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은 결코 낙관불회의 상황이다.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게 목표 가격 산정하고 변동직불금의 기준을 산정하는 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런 논의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편, 이제 황주영 위원장께서는 이제 그거를 극단적으로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단체에서는 이 부분 공익형 직불금 제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논의 자체가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단 정부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황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변동형 직불금 폐지를 중심에 놓고 이 공익형 직불금이 움직이고 설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논농업 직불금은 현재 직불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률상 안의 내용이
정부 스스로가 농가의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한 직불금으로 성격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냥 그것은 이제 부정 못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농농직불금 안 해도 농업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급 환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문제는 공익형으로 바꾸면서 실제 이전까지 쭉 지내던 목표가격을 설정을 하고 변동형 직불금으로 소득 보전해줬던 이런 방식, 그런 방식 이외에 다른 소득 보전의 방식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변동형 직불금과 목표가격을 폐지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때까지 이 논농업 직불금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 보전을 받아왔던 농농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않고 하나는 좀 이렇게 공익형이라고 그래서 겉시장 무시하게 좋게 좀 해놨지만 실제로는 안의 내용은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는 쪽으로만 가는 걸로 보이면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쌀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안 없이 그냥 자기가 쌀 농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쨌든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좀 더 많은 논의들을 농민 단체들이나 관계자들과 더 해서 이것들을 좀 차근차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언론지상에 보도되거나 정부 발표를 보면 지금 이 변동직불금이라고 하는 게 농촌의 양극화를 좀 심화시키는 제도여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 안점으로 보이거든요. 그 가장 큰 명목으로 보이는데 박동규 박사님, 이게 지금 그 공익형 직불금, 그러니까 변동직불금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해소를 하려면 어떤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전에 제가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 현실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우리 생산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변동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실제 정부가 돈을 쓰면서 어떤 정책 했을 때 잘했다, 그렇게 호응도 높은 정책 없는데 이 쌀 직불제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굉장히 좋은 정책. 변동직불제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 목표 가격을 설정해놓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많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항상 농가의 수직 가격이 안정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네. 떼돈 벌고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경영이 안정되기를 가장 바랍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변동직불제는 굉장히 농가한테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다. 나는 이게 쉽게 없어져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이 그런 것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죽하면 정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가격 생산 과잉, 가격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부가 변동직불금 지급해야 될 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정직불만 일정 금액을 주고 이제 그걸 안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은 내가 받는 돈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공익형이든지 고정이든지 그것만 줬을 때 어떤 특정 한 해에 날씨가 너무 좋았다, 풍년이 들었다, 그럼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은 그럼 안 할 것이냐? 아마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정부가 또 개입해서 뭔가 또 재정 투입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게 역할을 또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직불제 개편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가격 안정을 위해서 또 돈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그렇게 좀 보고요. 예. 자, 이제 농가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돈 주는 방식이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일반 사업체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영 규모가 큰 데는 자산이 많죠. 자산이 많은 만큼 그만큼 또 부채도 많습니다. 자, 대농인 경우에 논 사기 위해서 큰 트랙터 사기 위해서 다 융자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딱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직불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줘야 되겠다. 근데 소농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그런데 소농이라고 우리가 저기 지역 가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지역 가면은 조그맣게 주말에 농사 가면서 이제 농후에 활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가난하기 때문에 더 준다? 그것도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상태를 아마 유지하는 것이 예.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국회 단계에서 이제 차분히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변동직불금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금 제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변동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게 2005년도인데요. 네. 그때가 이제 쌀 재협상을 앞두고 그러니까 개방이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흔히 하는 제도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그 시점인 우루과이 라운드 지나서 10년 후에 들어온 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개방 피해가 클 거다 이렇게 예. 된 거죠. 하지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쌀 관세화를 통해서 513%의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쌀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변동직불금의 생산 연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예. 쌀 농사를 지어야만 지급되는 구조 때문에 지속되는 공급 과잉 상태를 어떻게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일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이 13년 동안 운영되는 동안 8번이 발동이 되고 5번이 안 됐어요. 네. 뭐 안 됐다는 얘기는 목표 가격 수준 이상으로 쌀값이 안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원입니다. 영원. 예. 변동직불금의 규모는. 2016년도에 쌀값이 12만 9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1조 4,900억이 한도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예요. 이거는 감축 대상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1조 4,900억까지 다 지급해 본 적도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거를 상수로 만들어 놓으면 어떠냐.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쌀 고정, 변동직불, 그다음에 또 밭하고 논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또 밭 고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어떤 생산 연계성도 좀 줄이면서 또 거기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또는 뭐 농업의 환경적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설계를 해보자. 예. 이런 방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어떤 얘기들만 되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내년 어차피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가려면.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변동직불금과 관련된 우리 쌀값 대책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우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이른바 공익형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없애고 그다음에 고정직불금제에 대해 좀 예산을 더 투입하고 또 남은 돈은 다른 데다가 좀 돌리고 그다음에 고정직불제는 상후 하박으로 영세 농가에는 좀 더 고정직불금을 더 주고 그다음에 상박으로 대농인은 적게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은 쌀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너무 많다. 줄이자 이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쌀에 대한 예산 투입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다른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업 예산 아까 줄었다는 얘기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농업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역대 최저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예산을 농업 쪽으로 더 가져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고정직불을 늘리건 또는 타작물의 재배에 대한 직불제를 공연하건 이렇게 해야지 쌀이 있는 예산 그걸 가지고 뜯어내려는 것은 정말 이건 하책이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결코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균 박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목표 가격도 높고 쌀 가격도 높고 그러면 많이 좋겠죠. 그러나 그랬을 때 수반되는 그 부작용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차관보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차관보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쌀값과 관련된, 목표 가격과 관련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목표 가격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국민 경제의 틀 안에서 또 소비자의 수용성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저희 농업의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네. 농업에 피해가 되는 쪽으로의 개선이 아니고 개혁이겠죠. 그래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재정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실은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뭐 논의해 가면서 예.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이 지난 한 11월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수학기 때 쌀이 5만 톤이 방출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어제부터 지금 이제 방송되기 전 한참 전이겠지만 지금 민주당사 정보농성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발 좀 겨울마다 농사를 짓고 나면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좀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 더 이상 우리들이 좀 주장하는 것이 이런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1년 동안 쭉 함께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쭉 함께 진행했는데 겨울에 끝나고 나서 무엇이 잘못됐었고 이 잘못된 것은 내년 어떻게 고쳐나갑시다 이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좀 농촌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 정책이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쌀 목표 가격제는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쌀 변동 직불제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가을 쌀 목표 가격은 향후 5년간의 농촌 소득과 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비록 소비는 줄고 있지만 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 주권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올해 쌀 목표 가격 결정 과정에서 경제 논리보다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특히 농민의 땀방울과 전 국민이 매일 먹어야 하는 쌀의 소중함이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